여러분 한 학기 동안 하신 그 프로젝트 최종 발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발표하시는 거 다 같이 녹화해서 여러분 봅시다. 자, 1조부터. 이거 편하게 마이크처럼 들고 가셔도 되고 끼고 하셔도 돼요. 1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조는 처음 4월 11일에 있었던 프로포즈를 발표해서 총 3가지 공법에 대해서 풋프린트와 개수 산출을 처음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바이오 벤팅과 동전기 정화 기술의 인시추와 익스시추에 대해서 최종 결과물을 산출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익스시추와 인시추에 대한 간단한 공정을 분류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 벤팅에 대한 공정을 분류했었습니다. 그에 따른 일정표도 이렇게 짰었습니다. 그 다음 5월 20일 중간 발표에서 저희가 주요 타겟으로 잡은 것은 2가지 공법에 대해서 타겟을 잡았는데, 동일한 동전기 공법의 현장 처리 공법과 반출 처리 공법에 대해서 타겟을 잡고 결과물을 산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진행 상황은 그때 발표했던 게 저희가 익스시추에 대한 인풋 산출까지 마친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일렉트로키네틱에 대한 공정 설명을 했고, 그다음 공정 흐름에 대해서 다시 분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각각의 공정에 대한 인풋 값을 계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식을 썼다는 것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물로 이런 인풋 시트가 완성이 됐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최종 발표에 인시추 공법에 대한 단위 인풋 시트부터 시작을 해서 각각의 공정, 공기를 모두 고려한 토탈 인풋 시트를 만들고, 그 다음 아웃풋 시트, 다음으로 공정에 대한 배출 개수를 산출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적관리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시추 인풋 시트를 작성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인풋 시트를 작성하기 이전에 기본 인풋 시트 데이터로 일단 공정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봤고, 그 다음 인풋 데이터 시트를 이렇게 짜봤습니다. 정화 토량의 경우 1000세제곱미터로 잡은 거는 저희가 혹시 익스시추하고 비교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익스시추와 같은 동일한 조건에서 정화 공정을 돌리기 위해서 같은 정화 토량을 선정을 해주었고, 뭐 평탄화 작업 굴착 토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뒤에 다음 슬라이드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굴착 작업량 같은 경우도 저희가 뭐 조교님의 프레지나 풋프린트 자료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식들 따오고, 아니면은 뭐 토목기사 적산 정보 같은 데서 작업량을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평탄화 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평탄화 세부 사항으로 모든 집안이 평평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단순하게 직각삼각형의 집안을 평탄화 시키기 위해서 굴착해서 운반하는 거를 평탄화 작업으로 잡았고요. 저기 아까 250세제곱미터가 나온 근거가 위에 있습니다. 위에 250세제곱미터가 어떻게 나왔는지, 뭐 저기 있는 토량을 굴착해서 여기에 메우는 거를 평탄화 작업으로 잡았습니다. 밑에 굴착량이나 수송량에 대해서는 이거 조교님의 프레지 거기 데이터를 그대로, 그러니까 식을 그대로 이용해서 이렇게 잡을 수 있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더 작은 게 전체 공정의 시간에 더 지배적이기 때문에 전체 평탄화 시간당 작업량에서는 더 작은 굴착량의 작업량을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건 천공 작업에 대한 세부 사항입니다. 천공 작업은 저희가 펄스 동전기 기술에 대한 국가 R&D 보고서를 참조했는데, 거기를 보니까 50cm 정도만 천공을 해서 거기에 천공을 박는 걸로 전극을 박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cm를 스템 할로우 오거 그런 장비를 이용해서 50cm를 굴착을 하고 거기에 천공을 박아 놓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천공하는 토량을 이런 식에 의해서 저희가 산출을 했고, 불도저는 저희가 다시 되메우기를 할 때 불도저가 필요하다고 가정을 해서 불도저 작업량까지 선정을 해주었습니다. 다음으로 토량 원위치가 바로 방금 말씀드린 그 되메우기 작업에 대한 그 팩터들을 여기에 다시 표시해 드린 겁니다. 이거는 EPA 메소돌로지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값으로 인풋 시트가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인풋 시트 같은 경우는 뭐 방금 말씀드린 팩터들을 이용해서 연료량이나 아니면은 물 사용량으로 다 환산을 해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방금 말씀드린 자료와 지난 중간 발표 때까지 만들었던 익스시추의 인풋 데이터 시트를 이용해서 각각 공정의 공기를 모두 고려한 토탈 인풋 시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익스시추에
관한 경우 저희가 가정한 작업 시간하고 계산한 작업량을 고려해서 작업 일수가 얼마큼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산출했던 단위 인풋량을 그 작업 일수에 곱해서 단위 그 토탈 인풋 값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시추의 경우도 똑같이 작업량, 작업 시간을 고려해서 작업 일수를 고려해주고 거기에 대한 토탈 인풋 값을 산출할 수 있었습니다. 밑에 패액 처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예 단위 인풋 시트를 만들 때 전체에 대해서 다 해준 거기 때문에 따로 이건 작업 일수나 작업 시간 같은 게 고려되지 않고 그 값을 그대로 쓰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는 방금까지 만든 인풋 시트를 바탕으로 아웃풋 시트를 만들 수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자료는 대기 배출에 대한 아웃풋 시트만 따로 저희가 뽑아냈습니다. 그 이유는 대기 배출에 대한 게 에너지나 CO2, 낙스, 삭스 그리고 PM 같은 경우로 되게 세분화돼서 나눠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다른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시트를 따로 만들어줬고요. 굴착이나 1차 스크린 같은 티어 1 부분에서는 그 연료 사용량을 저기 컨버전 팩터랑 곱해줘서 각각의 에너지나 뭐 대기 배출량 그것들을 산출해 주었고 여기 토탈 값에서 이것들을 합해서 티어 1에서 얼마만큼 산출이 되는지 그걸 고려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 밑에 부분에 SI 단위계로 환산해 준 결과가 있습니다. 티어 2 부분에서는 전기 사용량에 대해서 컨버전 팩터를 동일하게 곱해줘서 각각의 대기 배출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다 고려를 해 주었고 마찬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단위 환산을 해줬습니다. 티어 3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익스지추에서는 배대장을 만들 때 콘크리트가 사용되기 때문에 배대장 콘크리트 사용량에 대해서 티어 3에 대한 대기 배출량도 다 고려를 해 주었고 그다음에 폐액 처리할 때 물 사용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 사용량에 대해서 또 컨버전 팩터를 이용해서 단위 환산까지 맞춰서 시트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토탈 아웃풋 시트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방금 만든 대기 산출 관련된 그것뿐만이 아니라 재료나 물 그리고 에너지의 화석연료 사용량까지 다 고려해서 아웃풋 시트에 넣어줬습니다. 인시추의 경우에는 다 동일한데 티어 3 부분에서 저희는 콘크리트가 없습니다. 인시추는 콘크리트 배드장을 따로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제외되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토탈 아웃풋 시트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재료 부분만 빠졌고요. 이런 아웃풋 시트를 통해서 저희는 배출 계수를 산출했습니다. 배출 계수를 산출하게 된 과정은 단위를 보시면 리터 퍼 세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용량에 대한 연료 사용량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은 아까 단위 공정별로 얼마만큼의 연료가 사용되는지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정화 토량으로 생각한 1000세제곱미터를 그 연료량을 1000세제곱미터로 나눠주면 단위 용적에 대한 연료 사용량이 나오고 전력도 마찬가지로 아까 공정에 대한 전력 사용량이 다 있기 때문에 1000세제곱미터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단위 연료당 몇 리터 들어갔을 때 얼마만큼의 CO2가 나오고 낙스가 나오고 삭스가 나오고 PM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역시 같은 과정을 거쳐서 배출 계수를 산출해 주었습니다. 인시추의 경우도 마찬가지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배출 계수를 산출했고 이제 최저관리 기법을 도입을 할 때 총 대기 배출, 오염물질 추적, 그리고 수송, 그다음에 토지 및 생태계 영향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각각의 측면에 최저관리 기법의 목표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줬습니다. 우선 각각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대기 배출 부분은 저희 중장비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중장비의 연료 사용을 최소화하면은 그만큼 연료에 의해서 나오는 대기 배출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뭐 공회전을 최소화한다거나 아니면 평탄화를 철저히 해서 기계 주행성을 확보를 해주면 기계가 주행하는 거리가 그만큼 줄어들어서 연료 사용량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대기 배출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뭐 인터넷에 찾은 좀 자료에 의하면은 굴삭기의 경우도 하이브리드 굴삭기가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굴삭기를 이용하게 되면은 그만큼 연료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염물질 추적 같은 경우는 지하수 오염물질 유출을 최소화한다는 목표에서 지하수 내에서 오염물질이 저희가 원하는 그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유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서 철저하게 감시하는 그 방안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대기 중 오염물질도 마찬가지 방법이고 수송 중 오염물질 그러면 이시추 최저관리 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지금까지 최종 발표까지 발표한 내용이고 이거는 저희 참고 자료입니다. 저희
이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여기 보시면 1번에 두 번째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조가 중간 발표 때 이미 첫 번째 선택한 열탈작 및 화학적 추출을 이용한 비소오염 토양 정화 공법을 이미 인풋 아웃풋 시트까지 다 작성을 완료해서 그것은 생략하고 바로 두 번째 공정만 넣었습니다. 저희가 새로 선택한 공법입니다. 오염 토양 보건 시스템이라는 공법을 찾았는데 보니까 기존에 있던 토양진기 추출법에서 압축 공기를 주입하여 유기화합물로 오염된 토양을 오염 현장 내에서 처리하는 인시추 방법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TC랑 PC라는 물질은 용해력이랑 세정력이 우수하여서 드라이클리닝 용매나 기계금속 생산업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관리와 취급의 부주의로 토양이나 지하수에 많이 누출되어 가지고 지금 새로운 공법 개발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단순한 공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10번은 스팀 공급 장치로 초기 토양에 투과성을 부여하기 위해 열을 공급하고요. 그리고 이 스팀에 주입된 열은 토양의 온도를 상승시키고 유기염소 화합물을 오염증기 형태로 추출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20번은 압축 공기 장치인데요. 여기서 토양에서 오염물질 증기와 같은 유체 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압축 공기를 생성합니다. 여기서 또 보시면 30번은 압축 공기 가열 장치인데 고온 상태 스팀과 실온 상태 압축 공기를 동일한 온도로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고 여기서 코일리터라는 제품을 사용하였는데 다른 제품에 비해 부식이나 산화 방지에 우수하고 수명도 길고 또 고밀도 고압축 공법으로 만들어져서 다른 제품에 비해 생산성이 우수하여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40번은 혼합 장치로 이제 공급된 스팀이랑 가열된 압축 공기를 혼합해서 배출하는 거고요. 나머지 50번 부분이 이 모든 공정이 오염물질 처리 공정입니다. 이 공정은 이 510번이 주입봉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토양에 삽입돼서 스팀과 이제 가열된 압축 공기를 공급받아서 토양에 직접 주입을 하는 거고요. 그 이제 주입 과정에서 이제 생성된 오염물질 증기를 이 520번 흡입봉에서 흡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흡입되는 이제 오염물질 증기를 이제 처리하기 위해 이제 530번 이 처리 장치가 있는데요. 이 공정에 이제 사용되는 장비들이 되게 많은데 그 장비 중에 저희가 이제는 시트에 작성할 때 필요한 이제 에너지가 소모되고 오염물질 배출하는 장비만 따로 선출해서 한번 첨부하였습니다. 여기 532번 이제 수분 응축기고요. 이 수분 응축기가 이제 앞에 이제 흡입봉에 연결되어 가지고 이제 흡입한 오염물질 증기를 이제 응축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는 이 진공 흡입기인데 흡입기는 이제 앞에 수분 응축기에서 이제 응축한 수분을 흡입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진공 흡입기는 이제 수봉식 진공 펌프라는 걸 사용하였는데 다른 장비들에 비해서 이제 효율성이랑 안전성 그리고 내구성 면에서 우수하여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설명 이제 공정에 따른 전력 소모량인데요. 이제 그림과 같이 공정별로 이제 전력을 계산하였고 이 전력은 주입봉 1개와 흡입봉 1개를 설치하였을 때 소비 전력입니다. 이건 중간 발표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발표한 배기가스 배출표고요. 이 표를 근거로 해서 시트를 산출하였습니다. 네, 산출 개수는 위와 같이 산정했고 예, 이제 인풋 아웃풋 시트입니다. 여기서 정화 목표 토양 면적을 500세제곱미터로 산정하였고 좌측 상단에 보시면 이제 주입봉 개수와 흡입봉 개수가 11개와 22개인데 산정하게 된 게 주입봉과 흡입봉 사이 간격이 이제 5m 내외라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걸 보고 그리고 또 흡입봉 개수가 주입봉 개수의 2배로 설치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흡입봉 2개와 주입봉 1개가 됐을 때 50제곱미터가 되기 때문에 개수를 22개, 11개로 조절하게 됐고요.
다음으로 폐기물 발생량인데 이제 시간당 물 사용량이 6리터, 주입봉 한 개당 이제 6리터로 계산이 돼서 그것을 감안했을 때 흡입봉으로 이제 흡입된 물과 그 오염 물질량이 약 6kg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는 CO2와 녹스, 삭스 같은 대기가스 발생량을 계산한 건데요. 그래서 위와 같은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대기가스 발생량을 구했습니다. 네, 제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저희 조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목적은 다음과 같이 발표 목적, 각 정화 방법의 공정 순서 및 풋프린트 최적관리 기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목적을 다시 말하자면 녹색 정화 공정을 통해 최저관리 기법과 풋프린트 분석을 통해 경제적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공정의 경제적인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정화 과정에서 발생된 오염과 폐기물 등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공정을 찾고, 지난 발표와 겹치는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정은 열탈착법으로, 이는 비교적 공정이 간단하고 이동식 열탈착 장비를 사용할 경우 오염 토양을 이동시키지 않고 정화가 가능해 효율적일 것이라 생각해서 판단했습니다.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열탈착 방법의 세부 공정을 보면 다음과 같이 여러 과정이 있는데, 이를 풋프린트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단순 공정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오염 토양의 전처리, 열탈착기, 열산화기, 가스 냉각기, 분진 처리 장치, 응축기 및 냉각기, 유수 분리기 순으로 단순화했습니다. 첫 번째로 풋프린트 과정에서 에너지 발생별 배기가스를 조교님이 주신 것 외에 새로 계산을 했거든요. 한국 중부발전에서 가져와서 새로 퍼센트랑 발생하는 에너지 CO2, NOx, SOx, PM 했는데, 여기서 HAPS는 여기서 있는 자료가 없어서 그 항목은 뺐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풋프린트, 굴착에 의한 굴삭기의 디젤 사용량과 디젤 사용에 의한 배기가스를, 이거는 조교님이 하신 거랑 거의 같거든요. 그래서 이 큐빅 야드 굴삭기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료 사용량, 그리고 시간당 작업량 해서 단위 환산을 한 후에 51.61m 세제곱아우어로 계산했고, 연료 사용량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계산했습니다. 토양 전처리는 저희는 소비 전력 위주로 찾아서 이런 식으로 전처리 과정에 사용하는 스크류 컨베어, 탈수 스크린, 파쇄기, 체가름 진동기, 또 다시 이동할 때 스크류 컨베어, 각각의 소비 전력을 이렇게 찾았고요. 오염도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굴착기로 먼저 오염 토양을 옆에다 쌓아놓고, 이 열탈착기 용량이 7톤 per hour거든요. 그래서 미리 파서 부지에 쌓아두고 열탈착기로 투입을 하는데, 장비는 로우더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연료 사용량은 이렇게 되고, 아까 굴삭기 시간당 작업량을 곱해서 이와 같이 계산했습니다. 또 운반 과정에서는 열탈착기가 트레일러 형식으로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연료량은 거리 곱하기 연료 효율인데, 이때 트레일러의 연료 효율이 6mpg라는 단위로 나와서 이걸 곱하면은 이제 트레일러에 필요한 연료량이 계산됩니다. 그 다음에 열탈착기 경우도 열탈착기 안에 이동하는 스크류 컨베어가 있고 탈착기가 있고
또 다시 다음 과정으로 이동하는 스크롤 컨베이어에서 이런 식으로 소비 전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 냉각기 과정에 들어가면 이제 가스 냉각기를 사용해서 4.3kW의 소비 전력이 들어가고요. 다음에 대기 방출하기 전에 분진 처리 장치를 거치는데 이때 분진 처리 장치로 집진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소비 전력이 들고 그 다음 응축기 및 냉각기에서 각각 압축기, 냉각기, 유수 분리기에서 이런 식으로 소비 전력이 각각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열탈착법 최적관리 기법인데요. 먼저 발표했던 거랑 크게 달라지진 않았고 각각 탈수 스크린, 분쇄기, 열탈착 장치에서 최적관리 기법을 생각했는데요. 먼저 탈수 스크린을 너무 무리하게 탈수하지 않고 딱 처리하기 좋은 10에서 25% 정도만 탈수하고, 분쇄기도 토양을 너무 잘게 자르기보다는 적절히 효율도 생길 수 있도록 20에서 50mm 정도로만 분쇄하고, 열탈착 장치에서는 농도가 너무 높은 경우 낮은 토양과 혼합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토양 경자법입니다. 두 번째 공정으로. 이는 친환경적이고 비교적 광범위한 오염 물질에 적용 가능합니다. 장점과 단점은 다음 표와 같고요. 세부 공정을 지난번에 이걸로 설명했는데 이제 풋프린트를 위해서 단순화시켰을 때 이런 식으로 6단계로 나눴습니다. 먼저 폐기물 선별 및 굴착 과정은 처리물질이 토양경작법 경우 비알로겐 VOC 및 SVOC와 유류에 효과적이니까 이 처리물질을 먼저 확인하고, 굴착 같은 경우는 풋프린트 앞에 열탈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가정했습니다. 다음 운반 과정은 수송을 경작장에서 트럭을 사용했을 때 다음과 같고, 수송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경작장을 설치할 때 다짐기가 다음과 같은 마력을 사용하고, 또 미생물이 살기 좋은 온도로 맞춰주기 위해서 온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소비 전력이 드는 농업용 온풍기를 사용합니다. 또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해 배수 펌프를 설치하고, 배기가스를 처리하기 위해서 바이오 필터를 설치해 줍니다. 그리고 미생물과 수분을 공급하는 데 있어 스프링클러를 다음과 같은 소비 전력을 쓰는 걸 설치했고요. 이때 들어가는 공급수 양을 지하수 오염 방지 대책 보고서에서 따왔고요. 다음 온풍기는 중복돼서 들어갔네요. 다음에 경작 경우는 경운기를 사용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최적관리 기법에는 경작장 설치 과정과 수분 공급에 있어서 생각을 했는데요. 경작장 설치할 때 미생물 활동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오염물질 대기 유출을 방지하면서 침출수로 인한 2차 오염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수분 공급할 때는 또 침출수를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포집해서 용수로 재사용하도록 해서 폐수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저희 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저희 조가 이 모든 조에서 제일 간단하고 아마 금방금방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이해도 하기 쉬우니까 집중해서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는 일단 식물 이용해가지고 정화하는 공법을 일단 한번 찾아봤고요. 예, 보시면 이제 식물 정화 공법의 공법 과정이 이렇게 5가지로 나뉩니다. 근데 일단 근데 아까 이 5개의 과정을 저희가 단순하게 이렇게 3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오염 지역의 토양이 어딘지 일단 확인하고 그 식생이 어떤지를 봤고, 그리고 이제 어떤 식물을 통해 가지고 정화를 할 것인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을 직접 현장에 배치하는 형태로 저희가 한번 짜봤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인데요. 일단 뭐 그 토양하고 식생을 직접 조사를 해가지고 그냥 오염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그냥 무작정 가가지고서 그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뭐 따로 뭐 돈 들어가고 기계가 들어가고 이런 건 없고요. 그냥 사람이 가려면은 교통비가 필요하고 사람을 쓰려면은 인건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일단 이 두 개가 일단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차로는 거대한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스타렉스 12인승을 했고요. 이제 보시면 뭐 원료나 가격, 연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큰 차를 저희가 선정을 한 이유는 그 이동도 아마 그 오염 지역을 가려면 여러 이런 장소를 가야 되는데 이동의 유연성과 동시에 그 장비도 넣고 많은 인력을 넣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스타렉스를 했고 이제 인건비는 이 한국학술진흥재단 보시면은 잠시 이쪽에 이제 나와 있는데 이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가 하루에 75,000원이라는 인건비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때 이제 들어가는 거는 기름값이 일단 그 들어갈 거기 때문에 기름을 씀으로써 이제 생기는 것을 이제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인풋 데이터 하고 아웃풋 데이터 해가지고 뭐 CO2 삭스 넉스 뭐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직접 이제 그 토양이 어떤지를 봤으니까 식물을 선발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오염된 중금속을 확인을 하고 그 중금속을 분해할 수 있는 식물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 개발이나 연구 부분은 고려를 따로 처음에 일단 그거는 비용에서 뺀다고 했기 때문에 인건비만 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대로 인건비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직접 그 식물을 가지고서 이제 현장에 적용을 했는데요. 이때는 이제 중금속 정화를 위해서 직접 가서 식물을 심고 그 이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인건비와 교통비, 재료비가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75,000원 하고 월에 이제 보조가 이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교통비와 식물 재료비는 일단 굴삭기와 경운기를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 이렇게 뽑았고 산정 기준은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똑같이 그 인풋 데이터랑 아웃풋 데이터 보시면은 그 기름만 들어가기 때문에 또 아까 뽑은 내용이랑 거의 비슷하게 뽑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 프로젝트 최종 발표 토양증기 추출법과 토양세척법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신남주라고 합니다. 저희는 많은 공법 중에서 토양증기 추출법과 토양세척법 이 두 가지를 선택하였습니다. 목차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목차는 크게 저희는 네 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공법 정의, 두 번째는 공정도 설명, 세 번째는 풋프린트, 네 번째는 BMPS, 즉 최적관리기법 이 네 가지를 총 분류로 나타냈습니다. 먼저 공법 정의와 공정도 설명은 앞서 얘기했지만 그래도 먼저 간단하게 언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목차에 특별히 넣었습니다. 먼저 토양추출법을 보시겠습니다. 토양추출법은 간단한 그림으로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토양추출법의 그림을 보시면은 즉 오염된 곳을 정화하는 것인데 특히 불포화 대수층에 관련된 것입니다. 불포화 대수층 위에 추출정을 설치하는 건데요. 그 이후에 토양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진공 상태로 좀 만들어 주어서 이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기법인데 토양증기 추출법은 특히 준휘발성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공법이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로 선택한 토양세척법입니다. 토양세척법은 앞서 저희가 중간 발표 때도 간단히 언급드렸듯이 우리가 흔히 입고 있는 옷을 빨래, 세탁을 할 때에도 옷의 종류에 따라 색깔에 따라 나눠서 우리가 세척을 합니다. 토양의 오염도 그 또한 마찬가지로 오염된 것에 따라서 세척제를
설정을 하여서 저희는 토양 세척을 합니다. 그거에 관련돼서 그림을 또 보시겠습니다. 간단히 보시면은 먼저 오염된 토양을 굴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세척법을 사용하기 전에 이제 입경별로 이제 나눠서 이제 처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종류에 따라서 이제 세척수를 활용하여서 세척하는 공법을 이제 간단히 그림으로 도식화한 것입니다. 이 토양 세척법은 유기 오염물질 및 중금속을 분리해서 처리하는 기법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 복잡한 과정을 이제 공정도를 이제 편하게 표현을 하자면 오염된 토양을 먼저 토양 균질화, 즉 스크리닝을 한 후에 전처리 토양을 해줍니다. 이제 그 후에 토양 세척 공정을 통해서 단순히 세척만 하는 것이 아닌 세척과 더불어서 헹굼, 입경 분리, 중력 분리, 세정 이렇게 여러 과정을 거칩니다. 그로 인해서 생성된 폐수는 따로 폐수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슬러지, 그 다음에 처리된 토양, 그 다음에 큰 입자 순환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토양 세척법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공정을 저희는 풋프린트로 나타내었습니다. 이 풋프린트에 관련된 부분은 두 번째 발표자가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발표를 맡게 된 두 번째 발표자 김태형입니다. 저는 풋프린트 부분과 최적관리 기법 부분을 발표를 맡게 됐는데 처음으로 토양증기 추출법 풋프린트 산출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증기 추출법의 풋프린트를 위해서 공정을 6단계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로 부지 내에 그 필요한 물품들을 운반하는 것과 두 번째 그 정들을 만들기 위한 부지를 조성하는 것과 세 번째로 그 부지에 관정을 설치하는 과정과 네 번째에 그 정들을 용접해서 뭐 붙이고 이런 과정을 하고 다섯 번째로 그 관측 및 출처하는데 그 운영하는데 드는 나오는 그런 배기가스 배출 이런 거를 보기로 하였고 마지막으로는 활성탄의 교체에 필요한 것에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운반할 때에는 처음에 뭐 PVC라든지 그 정에 필요한 PVC라든지 아니면 뭐 모르타르, 모래 이런 모든 물질을 합쳐서 99.8톤이 계산되었습니다. 이 물질들을 부지 내로 운반하는데 현대 오토트럭 사용을 가정한 후 우리는 이것의 연비가 5에서 8 정도라고 계산이 되었었는데 많은 양을 5톤을 전부 다 실었을 시 연비가 최소인 5km/L 까지는 아니고 6km/L라고 가정하여 이런 식을 만들어서 단위당 드는 디젤 양을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99.8톤 전체 양을 하고 그리고 이 30km는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우리는 그 부지의 그 전체 넓이가 200m/제곱이고 그 아래까지 영향을 미치는 곳이 처음 면적에서 여기 다시 토양 첫 부분에서 5m까지라고 계산해서 1000m 세제곱을 우리가 정한다고 가정하였고 그 부지까지 이동하는 거리를 30km라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젤 양이 나왔고 두 번째로는 시스템 기반 조성인데 이 기반을 조성할 때 자갈 및 콘크리트, 와이어 메쉬라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 물질 양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2003년에 환경부에서 그 오염 품샘이라고 약간 그 토목공사에서도 그 품샘이 있듯이 환경에서도 오염 품샘이라고 그 정화량당 뭐 필요한 물질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서 나왔고 이것은 뒤에서 나오는데 굴삭기를 보통 토목공사나 건설공사나 모두 100호라는 그 굴삭기를 가정하는데 저희는 그 세척법을 할 때 전기 굴삭기를 찾아 놓은 게 있어서 그거를 이용해서 재원에서 찾아서 100kW/h가 되는데 2시간이 쓰인다고
계산이 돼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관정을 3개 설치하게 되는데 이 관정에 3개를 설치하는 것은 1개의 추출정과 2개의 관측정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지를 200m 제곱 200m 제곱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직경으로 보면은 반경으로 보면은 8.3 몇 미터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보면은 그 한 개의 정이 유효 반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정의 유효 반경이 6m에서 45m입니다. 그래서 그 한 개의 정으로도 충분히 추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한 개의 추출정과 2개의 관측정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 위에 이것 모래라든지 벤토나이트라든지 모르타르도 오염 품샘에서 나왔다고 오염 품샘을 통해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정을 설치할 때 천공장치가 필요한데 이 천공장치에 사용에 드는 연료가 1리터로 계산됐습니다. 여기서도 호스라든지 모래, 콘크리트도 오염 품샘에 따라서 계산을 하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접의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용접의 과정은 건설 품샘을 참조해서 계산했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전기라든지 이런 것은 한국전력의 산업용 전기 요금표에 따라서 평균으로 63원을 적용하였으며 활성탄에서는 오염품샘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오염품샘에 나와 있지 않아서 책에서 본 벤젠의 흡착률을 적용하고 에코 인벤트 데이터라는 데이터베이스에 활성탄 데이터도 없어서 외국에서 제시한 데이터베이스를 따라서 추가적으로 ACI를 구축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여기서 최적관리 기법을 적용한 것은 아까 활성탄을 할 때 활성탄이 효율이 안 좋으면은 결국은 많이 쓰게 되고 배기가스도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요즘 환경 뉴스를 보니까 바이오세라믹을 혼합해서 하는 방식의 처리 기술이 약 40% 이상의 제거율을 높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하기로 하였고 굴착의 공정을 거치지 않고 하는 토양증기 추출법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그래도 땅은 파내는 건 뭐 똑같은데 이게 더 나을 거라고 해서 선정했습니다. 그 다음은 토양세척법입니다. 토양세척법에서 아까 굴착 백호를 보통 토목공사나 건설공사에서 많이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아까 1조에서 발표하셨듯이 최적관리기법에 뭐 하이브리드식 굴삭기가 뭐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거를 쓰면은 더 많이 배기가스를 배출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저희는 그래서 전기 굴삭기를 찾아봤었습니다. 그래서 전기 굴삭기를 찾아서 봤더니 재원에 뭐 시간당 효율이 나와 있지 않아서 저희가 CM 시간에 이거 계산하는 방법 배운 거를 식을 다시 찾아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전기 사용량은 아까 재원에서 찾았고 그래서 이 시간당 킬로와트 사용량을 알아보기 위해서 킬로와트를 효율로 나눠서 1.01킬로와트가 이게 미터 세제곱을 파내는 데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기가스 배출은 찾은 게 한국전력에서 찾아봤을 때 다른 조에서는 찾으신 것 같은데 제가 좀 못 찾아낸 건지 한국전력에서는 찾지 못했고 이게 전력거래소라는 곳에서 여기 뭐 이게 CO2 이게 질산화물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냈는데 여기 그래서 킬로와트당 이게 배출되는 가스량인데 이것을 아까 여기서 1.01 킬로와트 퍼 미터 세제곱이라서 여기 미터 세제곱당은
이렇게 나온다고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운반에서는 이게 조교님이 거의 주신 파일에서 보니까 이게 거의 그거라서 그대로 거의 가져왔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단위당 배출량을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정화공정에서는 여러 가지 기계를 사용하게 되는데 전체 전기 사용에 드는 양이 이만큼으로 계산돼서 그 단위당 배출량을 해서 곱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였고, 그런 식으로 모든 대기가스 배출량을 계산해냈습니다. 그리고 물 사용량은 국가 LCI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내서 계산을 하였고, 폐기물 배출량은 보고서에서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폐기물 수송은 아까 운반과 같이 계산되었고, 매립도 전기 굴삭기를 이용해서 굴착과 똑같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그 굴착 시 디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기 굴삭기를 사용한 거고, 계면활성제의 양을 최소화하는 게 그 경제적으로도 좋고 배기가스 배출에도 더 나을 것 같아서, 이게 미셀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농도인 게 CMC라는 그 용어가 있는데, 그것이 제일 낮은 계면활성제를 쓰면은 효율이 높아진다고 하여서 이거를 사용하기로 하였고, 오염물질이 굵은 입경의 토양일수록 좀 적은데, 굵은 입경의 토양을 그래서 사용해서 그러면은 부지에 바로 재활용도 가능해서 이렇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칩니다. 예, 저희 조가 준비한 공정은 열탈착법과 오존산업법입니다. 저번 중간 발표 때 열탈착법과 오존산업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풋프린트에 중점적으로 중심을 두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열탈착법의 세부 공정도고요. 이거를 저희는 이제 단순화시켜서 처리 공정도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풋프린트를 각 공정마다 산출하였는데요. 이를 이제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오염 토양을 굴착하는 과정입니다. 굴착 시에는 굴삭기 사용을 가정하여 그 연료 사용량을 0.48리터 미터 3승으로 산출하였습니다. 그 0.48리터 미터 3승을 이렇게 각각 배기가스에 곱해줘서 그 단위 토량당 배기가스의 질량을 산출하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아웃풋에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둔 점이, 다른 조들은 아마 그 단위 토량에 대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조사하였을 텐데요. 저희는 그 단위 토량이 아니라 단위 시간에 대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산출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 줄에 보듯이 1일 CO2 발생량이라고 하여서 8시간, 하루에 8시간 굴삭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여서 535kg이 나왔습니다. 그다음 운반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그 하루 CO2 발생량으로 계산했는데요. 그 운반 과정에서 저희가 조건을 조교님이 주어진 자료에서 좀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굴삭기 과정에서 보면, 굴삭 과정에서 그 51.61 미터 3승 per hour가 나오는데요. 이 작업량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는 운반에서 트럭 수와 거리를 조정하여서 51.61 미터 3승 per hour가 대략 136.766톤 per hour이기 때문에 150톤 per hour를 운반한다고 가정하여서 이런 식으로 조건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오는 연료 값은 이와 같습니다. 그 다음은 토양 전처리 과정입니다.
토양 전처리에서는 탈수기와 파쇄기를 사용하는데요. 탈수기는 20 홀스파워를 15대 사용하였고 파쇄기는 150kW 용량을 사용하였습니다. 탈수기에서 15대나 사용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1회 처리량이 180kg인 탈수기를 자료 조사해서 찾았는데 그것을 그 굴착 양인 136.77톤/아워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기 위해서 15대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었고요. 파쇄기는 선택한 기계의 용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한 대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오염토 이송 및 투입은 컨베이어 벨트를 사용하였는데 컨베이어 벨트가 1kW 밖에 사용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산출하게 된 식은 저희가 찾은 기계는 20m짜리 컨베이어 벨트가 아니라 4m짜리 제품에 해당되는 것을 찾았는데 이를 이제 비례식으로 20m로 수정하여서 1kW라는 값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열탈착기입니다. 열탈착기에서 저희는 저온 열탈착 장치로 로터리 건조 방식을 사용하게 되었고 로터리 탈착 시스템을 사용하면 건식 방식이기 때문에 분진을 제어할 때 이 뒤에 장비에 나오듯이 백필터 장치와 백필터 장치와 후연소기 장치 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열탈착 장치를 통해서 나오게 된 최종 처리 토양이고요. 이는 이제 냉각하고 그다음에 이동하는데 사용된 거고 토양이 아닌 분지는 다시 후처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후처리 과정에서 후연소기, 냉각기, 송풍기, 백필터, 촉매 산화탑으로 나누었는데요. 후연소기는 저희가 자료를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저렇게 빈 칸으로 놔뒀습니다. 그 다음에 냉각기는 앞에서는 그 킬로와트가 아마 2배 정도 되는데 그것은 토양을 냉각시킬 때랑 분진을 냉각시킬 때가 아마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반 정도 용량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력 생산에 의한 배기가스 배출이고 이를 토대로 풋프린트를 아웃풋을 정리하였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저희는 1일 작업시간은 8시간과 24시간으로 나누는데요. 8시간은 인부들이 현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 시간으로 8시간으로 정하였고 24시간은 열탈착 장치가 24시간 돌아가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24시간으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1회 CO2 배출량을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발표는 오태엽 군이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선택한 공정은 화학적 산화법인데, 화학적 산화법은 화학적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화학적 산화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과산화수소를 이용한 펜톤 산화법이랑 두 번째가 과망간산염을 이용한 산화법, 세 번째가 오존 산화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오존 산화법을 선택했고요. 네, 이거는 화학적 산화법의 영향 인자입니다. 이거는 네 세부 처리 공정도고요. 세부 공정도를 보시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학적 처리법은 인시추 방법으로서 이 관정을 삽입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전에 화학적 산화법은 인시추로서 안에서 그 화학적 산화제를 넣어서 그 심토에 있는 오염물질들을 산화시켜서 예를 들면 유류물질 같은 경우에는 산화되면은 CO2와 H2O 형태로 산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그렇게 물질을 바꿔줘서 지중으로 나오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심토의 투수 개수가 낮으면은 이 오염물질들이 바뀌어서 정화가 되더라도 거기
공극을 막아버리면은 이게 원활하게 산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처리 과정을 통해 파쇄기를 통해서 이 토양의 전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예, 이 파쇄기는 저희가 열탈착법에 쓰였던 파쇄기를 그대로 쓰였고요. 두 번째 과정인 관정 삽입 전 굴착을 시행하겠습니다. 이 오거를 통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점을 뚫어서 그 관정을 삽입하려는 과정입니다. 이 오거는 깊이가 저희가 목표로 하는 심토가 15m 정도여서 천공 깊이가 20m인 오거 크레인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오거 크레인을 사용할 때 나오는 배기가스 배출량입니다. 이 관정 삽입 전 굴착을 한 이후로는 저희가 주 입정을 삽입해야 합니다. 주 입정은 저희가 PVC관을 이용했고요. PVC관을 4개 박아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 오존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가 되게 짧아서 아마 한 20분만 지나면은 원래 있던 농도의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수평 관정을 또 설치해서 주입을 빠르게 해서 목표하는 오염물질에 빨리 도달하게 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해서 이 8개란 말은 T자로 만들어서 저희가 그러니까 위에서 보는 건 4개의 관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무튼 PVC 8개, 그리고 이 입경은 25mm 원래 환경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25mm부터 150mm가 적정 입경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입경을 작게 함으로써 이 관입 속도를 더 빠르게 하려고 가장 작은 입경인 25mm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가 PVC 관의 부피를 구했고, 그 단위 중량을 곱해서 질량을 산정하고 PVC 질량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통해서 PVC 생산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라우팅이라는 거는 그 관정 주변에 시멘트를 쳐서 이 산화제가 빠져나가는 걸 막는 과정입니다. 이것 또한 입경에 맞춰서 저희가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존 발생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 관정 위에, 그러니까 지중해 오존 발생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20g/h 1시간에 60g의 오존을 뿜어내는 기계를 8개 설치하여 한 관정마다 2개씩 기계를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거기에 그 발생 이 전력은 3kW인데 그 8개 있어서 24kW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 압축기입니다. 공기 압축기는 이 오존을 압축시켜서 오존의 용해도를 높여서 이 물을 통해서 관정에 잘 들어가도록 하는 기계입니다. 공기 압축기는 더 능률이 좋은 게 있었는데, 오존의 용해도가 원래 상온의 표준 상태에서도 높은 경향을 띠므로 이 경제성을 생각해서 그냥 적정한 걸로 선택하였습니다. 다음 정량 펌프. 정량 펌프는 이 관정에 정말 그냥 가압식 펌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정량 펌프도 되게 약한 걸 썼는데, 저희 그런 이유가 어차피 입경이 되게 작고 이 속도가 너무 빠를 경우에는 이 토양 내에 선택적 통로가 생겨서 적절하게 이게 골고루 오염 물질이 분해가 안 돼서 그냥 적정한 속도를 맞추려고 펌프를 좀 약한 걸 썼습니다. 다음 배출가스 처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화 과정이 끝나고 나오는 배출가스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2차 오염물질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건 촉매산화탑을 통해서 과황산 나트륨이나 과망간산염을 넣어줘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화학적 산화법은 인시추
저희가 대부분 모니터링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계속 이 반응이 잘 진행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모니터링 관정을 하나 설치하였습니다. 뭐 많이 있을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PB 시간을 사용하여 그 나오는 CO2량을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이거는 기계를 사용할 때 전력 생산 시 배기가스 배출량입니다. 네, 이거는 오존산업법 풋프린트 툴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굴착할 때 나오는, 그러니까 초기 투자 비용이고, 이거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일 CO2 배출량을 통해서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면 여기에 그냥 그 공사 기간을 곱하면 되게 1일 CO2 배출량을 썼습니다. 네, 최적관리기법은 저 급하게 하느라고 좀 되게 허술한데, 이 촉매산화탑의 온도를 조절을 해서, 촉매산화탑에 있는 과망간산염이나 과황산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높을수록 더 좋은 효율을 보입니다. 그래서 온도를 높인 거를 최적관리기법으로 사용하였고, 예, 열탈착법에서는 수송 과정에서 공회전을 줄이면은 이 차가 내는 배기가스량을 줄이지 않을까 생각했고, 세 번째는 관정 주변에 스크린을 설치하는 것은 이 화학적 산업법에서 관정 주변에 또 동심원 반경 몇 밀리미터 이렇게 스크린을 설치하면은 오존의 남용을 막을 수 있어서 사용하였고, 심토쟁기를 이용한 심토 파쇄를 통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생기는 2차 생성물들을 심토에서 계속 걸러주면서 그 화학적 산업법을 진행하면은 더 좋은 효율을 보일 것 같아서 사용하였습니다. 네, 이건 참고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셨어요? 이거 해가지고 유사한 거를 요 토양 정화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이든지 회사를 들어가든 연구소를 들어가든 공부라든지 어떤 작업이든지 간에 이렇게 여러분 풋프린트 만드실 수 있겠죠. 그쵸? 사실 생각해 보면은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했냐 그거거든요. 그걸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으면 합니다. 아까 그 이경무조가 한 게 좀 달랐죠. 식물정화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대부분 조가했던 거하고 약간 방향이 달라요. 그쵸? 심지어는 식물정화는 어떻게 할 수가 있었냐면, 나라면은 CO2를 흡수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의 예로 우리 캠퍼스도 여러분 그런 카본 풋프린트를 하거든요.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행동은 다 CO2를 배출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나무가 있고 숲이 있으면은 CO2를 흡수하잖아요. 그래서 되려 우리가 그걸 그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점수가 깎이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여러분 나중에 한번 고려해 보시면 이런 거 할 때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